제가 현직에서 물러난 지는 이제 한 8개월 됐거든요. 근데 현직에 있을 때나 퇴임하고 이제 가끔 이런 기회가 있었고, 특히나 이 자리에서 바로 한 달 전쯤에 이제 성인 학습자라는 분들을 상대로 한번 이렇게 뵌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뵈니까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가장 아주 활기 넘치시고 젊으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여러분들도 이제 막 아마 학교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다고 들었는데, 우선 여러분들의 입학도 축하를 드리고 또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제목이 마음에 드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대학생 생활,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하면 이제 품격 있게 살 수 있겠나 하는 건데, 제목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또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생각했던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이제 화두로 이걸 기억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청장으로 이제 임명을 받았죠. 어포인트먼트 임명을 받았는데, 청장이 됐다고 해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영광일 수 있지만 그건 그 순간이죠. 사실 경찰 조직이 14만입니다. 14만 조직에 제가 이제 청장이 돼서 그러면 뭐를 할 거냐?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청장이 됐다는 영광만 누릴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뭘까 하는 생각을, 청문회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청장으로 지명이 되고 한 달 남짓의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에 혼자서도 고민을 했고 우리 팀들과 고민을 해서 나름 이제 제가 생각했던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두 가지 정도인데,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품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격입니다. 격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두 가지입니다. 이 격인데, 하나는 우리 14만이라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품격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조직의 품격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또 국격을 높일 수 있겠나. 이 두 가지 화두를 제가 고민을 해서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줘 볼래요? 제복을 세탁하는 일, 저의 일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애쓴 이들의 제복이 세탁 소문을 두드립니다. 더럽혀지고 뜯겨진 제복, 당신들의 치열했던 하루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을 테지요. 정의를 위해 위험도 마다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의 그 용기와 헌신이 이 안에서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땀에 절은 제복들이 세탁기에 돌아갑니다. 도움이 절실한 위급한 순간 가장 먼저 달려와준, 평온한 일상을 위해 늘 우리 곁을 지켰을 경찰의 흔적입니다. 당신들이 흘린 그 무수한 땀방울이 있기에 우리의 하루는 오늘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을 잃은 채 기약 없이 남겨진 제복이 있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어서 빨리 좀 와주십시오. 팀장님 숨을 안 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생사의 기로에 선 순간까지 신념을 지켰음. 누군가의 자녀 또는 누군가의 부모였음.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나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곧게 다려진 제복만큼 우리 사회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부탁을 담아 이 제복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신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화면들은 실제 상황을 다 반영한 화면이고요. 23년도 한 2년 전 경찰의 날 행사를 위해서 이제 준비한 영상이긴 한데 실제 내용들이 다 이제 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수준을 유지하는데 뭐 경찰이 다 잘했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일정 부분은 저런 그 어떤 노고 헌신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복을 왜 입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현직이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앞에 지금 제복을 입고 와서 아마 이렇게 강의를 했을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1945년도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졌다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고요. 물론 그 이전도 있겠지만 프랑스 파리 경시청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쯤에 이제 제복을 경찰한테 착용을 시키면서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포고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제복을 입는 이유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경찰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동시에 경찰이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질서를 회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제 제복을 착용합니다. 대표적인 제복 착용 공무원을 보면 우리 경찰도 있지만 소방 또 군이 있죠, 그죠? 이런 조직들이 이제 제복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제복 공무원 특히 경찰에 대한 평가가 박한 것뿐만 아니고 우리 경찰관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자긍심이나 명예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청장으로서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경찰은 늘 일상이라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터와 같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의 34년이 전쟁터와 같았다기보다는 우리 경찰관 동료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사실은 전쟁터와 같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복 공무원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 자긍심의 밑바탕으로 제대로 일을 하도록 요구를 해서 더 높은 치안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저의 일종의 논리입니다. 네. 이제 우리 14만 경찰이라고 하는데 참 다양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만나시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 뭐 교통 경찰관부터 서울에는 가면 저렇게 이제 한강 순찰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의 다리가 한 25개인가 제가 알기로 그 정도 되는데 그 하루에도 여러 명 많은 인원들이 이제 이렇게 투신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중에 90% 이상이 구조가 됩니다. 그 구조가 되는 이유가 바로 저 한강 순찰대가 있기 때문에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당시 유재국 경위는 이제 출동을 나갔다가 그 스크류라는 거에 끼어서 사실은 본인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당시 부인이 30대 초반에 임신 4개월. 근데 그 아이가 사실은 한 2개월 후에 조산을 합니다. 6개월 만에 나오죠.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장이 되고 나서 첫 경찰의 날 행사에 갔는데 그 가족이 다 왔어요. 부인, 그 아기, 그 친정 어머니. 근데 한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계셔서 정말 왜 그러나 하고 이제 공식 행사를 마치고 제가 가서 보니까 사연인즉슨 예를 들어서 유재국 경위가 저렇게 순직을 하면 본인이 현직 때 받던 급여에 플러스 조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연처럼 예를 들어 애가 저런 불구를 가지고 태어나서 계속 교육도 받고 성장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친정 엄마와 젊은 그 어머니가 얘한테만 전적으로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 가지고 케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연을 접하고 방법이 없겠나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딱히 국가에서 이거를 전적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아직은 사실은 불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했던 대안이 우리 조직이 14만입니다. 14만 조직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은다면 이런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제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확대시킨 게 뭐냐면 이제 저기는 100원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매달 받는 급여에서 1,000원 정도씩을 자동이체를 합니다. 퇴직할 때까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14만 곱하기 1,000원 하면 이게 매달 얼마인 줄 아세요? 매달 1억 4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안을 했고 불과 한 2, 3개월 후에 한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을 해주셔서 매달 이제 이건 국가 예산이 아닌 우리 자체 노력으로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대상자는 사실은 무한정 많습니다. 그 1년이면 저희가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의 순직자가 나옵니다. 경찰관 중에. 근데 그 중에서도 아직 자녀가 미성년인 이런 가정으로 국한을 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니까 대략 한 3,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저런 장애가 있다든지 병원비가 필요한 집은 좀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집은 좀 덜 주고 이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요. 그냥 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동료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이렇게 국가에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저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예외가 될 수 없는데 내 애들도 조직에서 이 정도는 책임을 져주겠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이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국립묘지가 있죠. 국립묘지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줄 아시죠? 예? 이제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여하시고 또 희생되신 분들이 가는데 거의 아마 90% 이상은 군인들이 갑니다. 직업 군인들이 가 계시고 한데 여기에 이제 우리 경찰과 소방도 30년 이상 장기 재직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는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는 그와 같은 법 개정을 이뤄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왜 이런 얘기를 이제 드렸냐 하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경찰관들한테 자긍심과 또 국가가 당신들을 이만큼 해준다 하는 제복의 품격을 높여서 그것을 국격을 높이는데 당신들의 능력을 또 희생을 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사람한테는 인격이라는 게 있고 국가에는 국격이라는 게 있다 하는 이병헌입니다. 이병헌 그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대사를 제가 한번 따와봤는데요. 자, 우리 경찰이 기여를 해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분야가 뭘까요? 당연히 안전한 치안을 유지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치안 수준을 유지하고 또 법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이런 게 경찰의 역할을 통해서 국격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제가 취임하던 22년 8월 그때 당시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당시 3년 전, 4년 전에 가장 많은 피해자가 젊은 학생들 또는 신혼 부부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전세 사기가 가장 할 때 저는 그 악성 사기를 경제적 살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살인뿐만 아니고 실제로 한 가정을 파탄내는 이와 같은 악성 사기는 경제적 살인입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거를 우리 경찰이 해야 될 국민들을 위한 약속 1호로 했고요. 두 번째가 마약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약은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를 이렇게 공적으로 다녀보면 전 세계 공통의 고민이 또 마약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늘 마약 청정국이다 하는 환상에 빠져 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두 번째로 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소위 말하는 떼법. 떼법을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에서 좀 제대로 상식에 맞는 법 질서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걸 했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복 공무원의 제복의 품격, 또 나라의 국격, 치안 질서 이거는 결국은 다 하나의 그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세 바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미래와 글로벌입니다. 이제 경찰이 웬 뜬금없는 미래와 글로벌을 얘기하느냐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있는 현재 또는 미래 사회에 연관되는 뭐 화두랄까? 그런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미래하면 AI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AI는 벌써 이제 현실이 돼 버렸죠.
여러분 가장 많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AI일 텐데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죠.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는 벌써 이제 올드 버전이고요. 이제 AI 어쨌든 다크웹,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소위 말하는 범죄도 양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던 뭡니까? 딥페이크 범죄, 또 사이버 도박, 뭐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것들이 미리 대비하고 하지 않으면 뒤따라가 가지고는 그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인식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제 경찰의 치안도 다가올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자. 이게 이제 저나 우리 지휘부가 생각했던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우리 경찰청에 미래비전 2050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카이스트의 그 이광영 총장님과 제가 공동위원장이 되고 또 사회의 저명한 분들을 모셔서 다가올 사회를 미리 예측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걸 하는데 미래 치안의 가장 기본은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발전하는 과학에 맞는 그 치안을 하자 하는 게 미래 치안인데요. 저희 대한민국 경찰청이 주관해서 매년 가을에 송도에서 치안산업 박람회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전 세계 많은 관련 그 경찰을 포함한 기관들이 오고요. 거기에서 이거를 수출로 연결하는 그와 같은 산업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방산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방산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아마 이제 탑4 네 번째 정도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치안 산업 분야는 아직 선점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그 선점 최고 선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말씀. 네, 이제 글로벌 치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진만 보고 넘어갈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한 10여 개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의 경찰 수장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은 제가 인터폴 총회에 직접 가서 저렇게 이제 패널로 올라가서 발표도 했었고요. 밑에 아래쪽 사진은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경찰에서 2년에 한 번씩 세계 경찰 회의를 주관합니다. 서울에서 하는 그 세계 경찰 정상 회의에 전 세계 한 40여 개 국가가 참석을 해서 치안을 주제로 저렇게 이제 일종의 썸밋이죠. 그와 같은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게 이제 FBI 국장, 또 캐나다 경찰청장, 일본 경찰청장, 중국 공안 부장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고 세계 그 경찰 이런 분들을 모으느냐? 자, 여러분 그 만약에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에 도망을 와 있는 중국 사람, 이 사람을 중국 공안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사람을 우리나라 경찰이 그 나라에 가서 잡아올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면 특정 A라는 사람이 지금 어느 나라에 도망을 가서 어디에 은신해 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정보를 그 해당 국가 경찰에 주면 그 실제 가서 검거를 하고 하는 것은 그 해당 국가 경찰이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우리는 지금 뭐 미국 같은 선진국을 포함해서 동남아 국가까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런 공조가 잘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런저런 걸 다 마치고 저는 이제 작년 8월에 퇴임을 했습니다. 경찰로서는 제가 34년 그리고 경찰청장으로서의 2년 임기를 풀로 채우고 임기를 마치고 이제 한 8개월 정도 시간을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뵙게 되는 우리 충북 보과대 우리 젊은 후배님들, 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뵙게 돼서 감회가 새로운데요. 뭐 저라고 해서 사실은 힘든 과정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앞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 장황하게 제 자랑한 것처럼 돼버렸지만 저는 뭐 전체 34년 말고 2년만 놓고 보더라도 경찰청장이 되는 과정부터 사실은 험난했고요. 제가 이제 근래에 뭐 최단기간에 초고속 승진을 통해서 청장이 됐다. 또 뭐 최연소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사실 청장이 됐고요.
제가 23대 경찰청장입니다만 공교롭게 우리 충북 출신으로는 제가 처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될 때 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제 경찰국이라는 걸 설치한다 이래서 사실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막 뭐 삼보일배 삭발하고 하면서 우리 경찰관들이 거리에 나서서 반대를 하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또 가슴 아팠던 것은 이태원 사고가 있었고요. 또 한때 이제 분당, 서울 신림 이런 데서 소위 말하는 묻지마 살인, 뭐 우리가 정식으로는 이제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막 연달아 터지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인지, 경찰이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막 질문들이 쏟아질 때는 제 스스로도 우리 경찰이 정말 위기다 하는 이런 걸 느낀 시간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또 반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이상동기 범죄가 막 이제 수도권에서 막 연달아 터질 때 우리 경찰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 경찰관을 위한 조직 개편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경찰력을 그러면 어디에다 투입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을 기본에 두고 우리 내부 어떤 반발이랄까 이런 거를 무릅쓰면서 사실은 국민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을 했던 그와 같은 사례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나이 또는 이제 앞으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나름의 좌우명이랄까 또는 철학이랄까 이런 거를 정립하는 그런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일종의 저의 좌우명입니다. 보시는 조국 정의 명예는 경찰관이었던 저의 좌우명이었고요. 제가 이제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 지금은 이제 없어진 옛날 모교 캠퍼스입니다만 경기도 용인에 있는 경찰대학 대운동장에 보면 조국 정의 명예라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게 제 20살 때 저는 그걸 처음 보고 제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이게 내가 이제 갈 길이구나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저의 평생 공직자로서의 저희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중용에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 겸손, 존중, 또 노력 이 세 가지가 제 개인의 좌우명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가 다 처한 여건이 다르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하는 그런 공부와 또 생각의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책으로만 아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실제 상황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저는 이거를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또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동료들에게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이 위급해서 경찰을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알기만 하고 해결 못하면 아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들 당연히 누군지 아시죠? 아마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뛰어난 그런 선수로 평가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흔히 하는 말로 참 일본 사람이지만 참 저 선수는 훌륭하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는데 만다라트 표를 만들어서 자기가 해야 될 8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 8가지에 맞는 또 8가지 노력을 해서 표를 만든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오타니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는 거는 저는 그걸 보면서 거기에 보면 8가지 항목 중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운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운. 8개 자기가 추구해야 될 목표 중에 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운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다못해 그 뭐 거리에 떨어지는 쓰레기를 줍기 뭐 이런 거 또 동료에게 따뜻한 말로 대하기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체화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은 결국 사람이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이 대학 캠퍼스에 와서 처음 만나는 동료 친구들도 계실 거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연을 맺은 사람 앞으로 또 만날 분들이 계실 텐데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시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결국 남는 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힘들 때 결국 그거를 같이 이렇게 넘어가 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고요. 정말 인간미 넘치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철학과 실력과 사람
그래서 위기 극복의 힘도 생기고 함으로써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품격이 있는 삶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몸담은 조직, 더 나아가서 국가도 가능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요즘 장안의 화자라는 이 폭삭 소가수다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말 거기에 주인공인 이 아이유가 애순이의 역할로도 나오지만 그 딸인 금명이 역할로도 나오잖아요. 그죠? 정말 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삶을 나타내는 그 한마디를 이렇게 하죠. 햇빛 한 줄 안 내어주는 야박한 담벼락 그늘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향해 고개를 치드는 풀꽃 같았다. 이게 아마 자기 인생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다가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여기를 한번 좀 이렇게 따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희망도 있을 거고 또 약간의 불안도 있을 거고 아직 불투명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거의 인생이나 모든 것은 본인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만큼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요 산 너머 미원 시골 촌놈이 제가 경찰대학이라는 데를 간 것도 그랬지만 이 14만이라는 거대 조직에 제가 이렇게 수장까지 가서 역할을 할 거라고는 저도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고 또 그를 위한 준비를 했고 노력을 한 결과로 제가 지금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의 정말 힘찬 미래, 품격 있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